네, 세금이 17억이라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국세청 조사사국 사무실에서 조사관이 하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세상이 어지럽게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법도 감정이 있다는데 도대체 아픈 사람을 두고도 모른 척 하라는 말씀이세요? 위장이온이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동행해 주세요. 많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선영입니다. 나이는 72세입니다. 지금 들려드릴 저의 기가 막힌 사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경북 안동 권씨 종갓집에 맏며느리로 들어와 40년이 넘는 세월을 살림과 제사에 바쳤어요. 해마다 12번 가까운 제사, 손님 맞이. 집안 대소사, 정말 몸성한 데가 없을 만큼 쓸리고 달았답니다. 맏며느리는 집안의 기둥이다. 어른들께선 그렇게 말하셨지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묵직한 다른 말이 있었어요. 나는 언제 나로 살까? 남편 권영대는 공인회계사였어요. 바쁜 사람이었지만 젊은 날에는 내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던 다정한 사람이기도 했죠. 세월은 흘렀고 아이 넷은 다 커서 제 각자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 무렵부터 환경이 제게는 가장 큰 고통이자 갈등이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의례, 관습, 맏며느리는 당연히라는 말, 그리고 생활의 모든 짐. 그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고, 그래서 더 벗어나기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병원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날 밤, 남편이 의식을 잠시 되찾아 내 손을 잡고 한 말이 내 인생을 뒤바꿔 놓았거든요. 여보, 이제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살아. 그가 제안한 것은 세상 누구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 이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묻겠지요. 정말 사랑했다면 왜 헤어졌느냐고. 내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저만의 답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국 부부의 마지막 페이지가 어떻게 애틋함으로 채워졌는가에 관한 기록이기도 하죠. 안동 종택의 아침은 언제나 새벽 5시에 시작됐어요. 장독대 사이로 깔리는 안개가 아직 거치기도 전에 아궁이 연기가 구수하게 피어오르고 나는 어김없이 부엌에서 하루를 열었죠. 19의 봄, 나는 권씨 종가의 큰 사람, 장남 권영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선영아, 너는 이제 이 집법이 되는 거다. 시어머니의 첫 말이었어요. 그 말은 축복의 포장지를 두른 선고였죠. 법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지요. 법은 스스로 숨 쉬지 않아요. 법은 그저 존재할 뿐이고 다른 모든 것들이 그 법에 맞춰 움직이는 거예요. 첫 제사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해요. 나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전을 부치고 국을 끓였습니다. 부엌의 불은 뜨거웠고 연기는 내 눈시울을 매캐하게 찔렀어요. 눈물이 나려 할 때마다 맏며느리는 울지 않는다는 말을 내 안에서 외쳤죠. 그 말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지도 모르게 어느새 내 마음 깊숙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뒤에도 부엌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어깨는 돌덩이 같았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죠. 발가락 끝까지 저려오는 피로 속에서도 나는 다음 날 제사 준비를 위해 밤을 샜어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늘 같은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맛이 옛맛이 아니구나.
다시. 기가 막혔지만 나는 내 어머님 하고 다시 손을 빠르게 놀렸어요. 그때 내가 배운 첫 번째 생존 법칙은 맞서지 않기였죠. 맞서면 더 힘들어질 뿐이라는 것을 몸으로 익혔거든요. 아이들이 하나둘 태어나면서 내 삶은 분홍빛 꿈보다는 빨래 비누 냄새와 더 가까워졌어요. 첫째 민수가 태어나던 날. 진통 중에도 나는 제사 준비를 걱정했어요. 아이 낳고 사흘은 부정타니까. 제사상은 시누이한테 맡겨야 해. 산파 할머니의 말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죠. 마치 내가 일부러 그날에 아이를 낳은 것처럼요. 둘째 민정이, 셋째 민호, 막내 미나까지. 아이들이 늘어날 때마다 나의 시간은 더욱 잘게 쪼개졌어요. 큰애 운동회에 엄마 달리기는 늘 제사와 겹쳤고, 둘째 생일 상위에 올라간 미역국은 대문 밖 친척들의 눈치를 보며 급히 끓여낸 것들이었죠. 잘한다. 아주 잘해. 막내 시누이는 웃으며 빈정댔습니다. 우리 큰형수님은 집안의 장비야. 제사, 살림, 손님 다 처리하시네. 말끝이 가시처럼 박혔지만 나는 웃었어요. 그래, 잘났다 잘났어. 속으로만 중얼대고 말았지요. 그 무렵부터 나는 속말이 많아졌어요. 밖으로 낼 수 없는 말들이 내 안에서 켜켜이 쌓여갔거든요. 사랑채 문간에는 잘 마른 장부와 족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 곁을 지날 때마다 나는 그 속에 적힌 수많은 이름들을 생각했죠. 남자들의 이름은 또박또박 새겨져 있었지만 여자들은 대부분 누구누구 씨로만 기록되어 있었어요. 언젠가 내 이름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영대의 처 이 씨로요. 종가에는 규칙이 많았어요. 제사상에 올릴 수 있는 반찬의 순서, 젓가락을 내려놓는 각도, 방석의 방향까지. 이 집의 공기는 사람을 꼿꼿하게 세우는 대신 마음을 서서히 구겨 넣었죠. 언젠가 시할머니가 내게 이런 말을 하셨지요. 맏며느리는 사람이 아니라 역할이다. 그 말을 들은 밤, 나는 장독대 사이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무수히 박힌 어둠 속에서 내 이름 이선영은 아주 작은 점 같았습니다. 그 작은 점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바람에 아니면 눈물에. 남편 영대는 그때마다 내 편이 되어주려 했어요. 여보, 오늘은 내가 설거지를 할게. 그가 설거지통 앞에 서면 시어머니는 곧장 손을 내저었습니다. 남자가 부엌에 서 있으면 집안 망해. 영대는 멋쩍게 물기를 털며 내게 눈짓했죠. 미안하오. 내가 더 못해줬어. 나는 괜찮아요 라며 웃어 보였지만 속이 문드러졌어요. 그 무렵 나는 깨달았어요. 남편도 이 집에서는 나만큼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그는 장남이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 아들의 아내였죠.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 집의 법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시간은 가혹할 만큼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하나씩 자라서 집을 떠나갔어요. 민수는 서울로, 민정이는 부산으로, 민호는 대구로, 막내 미나는 미국으로. 넷째까지 키워 모두 내보내고 나니 종가의 시간은 역행하기 시작했죠. 아이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핑계가 있었어요. 아이들 학교 가야 하니까, 아이들이 아프니까. 하지만 이제는 핑계도 없어졌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제사 횟수는 줄지 않았고, 내가 쉴 자리는 늘 없었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죠. 무릎은 부어오르고 허리는 자꾸만 접혔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삐걱거렸습니다. 도마 위를 치는 칼날 소리와 마당을 쓸던 빗자루 소리는 어느새 내 심장 박동과 같은 박자가 되었어요. 참나, 인생이 다 그렇지 뭐. 혼잣말로 내뱉으면 장독대가 묵묵히 답하듯 서 있었죠. 그 무렵 남편 영대의 일 때문에 서울을 오가게 됐어요. 서초동에 있는 작은 집은 안동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안동과 달랐어요. 사람들은 빨리 걸었고 엘리베이터는 말을 아꼈죠.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는 인사도 나누지 않았어요. 관리비 고지서, 전기세, 가스 요금. 이름 앞에는 늘 보호자 이선영이라는 글씨가 찍혀왔어요. 그건 단지 서류상의 표기였을까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시작된 또 다른 굴레였을까요? 서울에서의 삶은 편리했지만 동시에 외로웠어요. 안동에서는 그래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혼자였거든요. 그때 남편이 제 서랍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모르니 대여금고 열쇠는 여기다 두겠소. 족자 뒤에 숨겨놓았으니 급할 때 꺼내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쇠의 손끝으로 체온을 묻혔어요. 그 순간 알 수 없는 싸늘함이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왜 혹시 몰라서라는 말을 지금 하지? 그 말은 마치 보이지 않는 큰 파도가 멀리서 밀려오고 있다는 예고처럼 들렸어요. 남편은 평소보다 자주 피곤해했고 가끔 숨이 가빠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괜찮다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어요. 아니, 믿어야 했죠. 안동으로 내려가는 날 밤, 시어머니와 나눈 짧은 대화가 유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빗물이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부엌에서 노란 전구 아래에서 칼질을 하던 내 손이 멈췄어요. 선영아, 너도 늙었다. 예. 늙으면 기억이 시든다. 기억이 시들면 얘가 먼저 무너져. 네가 무너지면 집안이 무너진다. 나는 말도 안 된다 싶었지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은 엄포이자 저주였습니다. 나의 늙음이 집안의 미래를 무너뜨릴 도끼가 될 수 있다는 공포. 그날 이후 나는 더욱 완벽한 맏며느리가 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완벽함은 언제나 조금 모자라도록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부족한 한 줌을 채우려 하면 다른 쪽에서 한 줌이 흘러내렸죠. 사랑채 마루에서의 밤이 기억나요. 라디오에서 국악이 흘러나오고 바람이 족자를 스쳤습니다. 남편이 퇴근해 마루에 앉았어요. 여보, 요즘 허리가 더 굽었소. 그러게요. 나도 알아요. 그래도 고맙소. 그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나는 그 팔에 잠시 기댔어요. 환경은 나를 매일 밀어붙였지만 남편의 그 팔은 아주 잠깐이나마 나를 사람으로 돌려놓았거든요. 그러고 보니 내 인생에서 남편은 늘 딱 그만큼만의 도움이었어요. 환경이라는 악마가 100볼을 밀어붙이면 그는 두세 볼을 되돌려주는 사람. 그런데 그 두세 보가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거의 전부였죠. 그 순간이 우리에게 마지막 평온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서초동 집에서의 초겨울 밤이었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집 안의 정막을 깨뜨렸어요. 그날 전화가 왔어요. 낯선 번호였죠. 권영대 씨 보호자분 되세요?
지금 응급실로 오셔야겠습니다. 내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을 쳤어요. 그 순간 족자 뒤 대여금고 열쇠의 차가운 감촉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시어머니의 말도 늙으면 기억이 시들고 얘가 무너진다. 아니요, 어머니. 무너진 건 얘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었어요. 나는 검은 외투를 움켜쥐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아까웠죠. 계단을 내려가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아직 끝내지 못한 김장, 다음 주 제사 준비, 아이들에게 알려야 할 것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우리 부부가 인생 마지막 페이지를 어떻게 써 내려갈지 결정하는 첫 문장이 될 줄은, 그리고 그 마지막 페이지가 지금까지의 모든 페이지와는 전혀 다른 색깔로 칠해질 줄은요.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남편 영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차마 끝까지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그날 밤의 차가운 공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여는 바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남편 권영대가 쓰러졌던 그날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침 밥상을 차리던 순간이었거든요. 평소처럼 김치찌개 냄새가 부엌에 자욱했고 갓 지은 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그런데 숟가락을 들던 그의 손이 덜덜 떨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하고 소리쳤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눈동자는 허공을 헤매고 얼굴빛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 순간 제 다리까지 풀려버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동시에 스쳐갔어요. 오늘 제사 준비는 어쩌지? 시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리지? 아이들한테 연락해야 하는데. 하지만 그 모든 생각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저 남편의 창백한 얼굴만 보였거든요.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며 집 앞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평소엔 그렇게 조용하던 동네가 갑자기 시끄러워졌어요. 구급대원들이 남편을 들것에 싣는 동안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목을 붙잡고 따라탔어요. 구급차 안의 불빛은 무서울 정도로 밝았고 각종 의료기기들의 삐삐 소리가 귓속을 찔렀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평생 맏며느리로 집안일에만 매달리다 보니 남편 건강을 돌보지 못한 걸까?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남편 영대가 피곤해한다고 할 때마다 그래도 이래야지 하며 넘어간 게 생각났어요. 가끔 소화가 안 된다고 할 때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도 떠올랐죠. 병원 응급실 불빛은 살을 애는 듯 차갑게 내리쬐었어요. 복도는 온통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고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젊어 보였는데 표정이 심각했어요. 간성뇌증이라고 했습니다. 간이 망가지면서 뇌까지 영향을 주는 병이라고 설명했어요. 오랫동안 술을 드셨나요? 의사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거의 안 마셨는데요. 그럼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했을 수도 있어요. 간염 바이러스 검사도 해봐야겠고. 앞으로 언제 다시 쓰러질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의사는 말끝을 흐렸지만 저는 그 뜻을 알 수 있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웠어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죠. 간호사가 커피를 건네주며 가족분이시죠? 힘내세요라고 위로해줬지만 그 따뜻한 말조차 제 귀에는 메아리처럼 들렸어요. 새벽 무렵 아이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큰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달려왔고 민정이는 부산에서 KTX를 타고 올라왔어요. 민호는 대구에서 차를 몰고 왔고 막내 미나는 미국에서 급히 비행기표를 끊어서 오는 중이었어요. 아이들 얼굴을 보니 제 마음이 조금 놓였지만 동시에 더 무거워졌어요. 며칠이 흐른 뒤 남편은 겨우 의식을 되찾았어요. 처음 눈을 떴을 때 그는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멍하니 쳐다보더니 제 이름을 부르며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선영아, 내가 살아있구나. 그 말에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버렸답니다. 산소호흡기가 붙은 채로도 제 손을 더듬어 잡더니 힘겹게 속삭였답니다. 선영아, 여보, 이제는 당신 좀 편히 살아야 돼. 우리 이혼합시다. 그 순간 제 귀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눈앞이 아득해지고 호흡이 막히는 듯 했어요. 뭐라고 하세요? 다시 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평생 종갓집 맏며느리로 살아오며 남편 곁을 지켜왔는데 이젠 이혼이라니요. 저는 남편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어요. 여보, 내가 왜 당신이랑 헤어져야 해요? 나 끝까지 당신 옆에 있겠다 약속했잖아요. 병들어서 고생할 때일수록 더 곁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영아, 나는 이제 언제 갈지 몰라. 그런데 내 인생까지 여기 묶어두고 싶지 않아. 내가 맏며느리라는 이름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 마지막 선물은 내 자유야.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남편 얼굴조차 흐릿하게 보였거든요. 자유라니, 그건 선물이 아니라 저주 같았습니다. 52년 동안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아온 제게 갑자기 자유를 준다는 게 얼마나 막막한 일인지 그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마치 평생 해주지 못한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했답니다. 선영아, 나 때문에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포기했잖아. 여행도 가보고 싶다고 했는데 제사 때문에 못 갔고, 취미 생활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집안일 때문에 못 했고, 맞는 말이었어요. 젊을 때 친구들과 여행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맏며느리가 어디를 돌아다니냐는 시어머니 말씀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이 떠올랐어요. 꽃꽂이를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도 그런 거 배워서 뭐 하느냐 하며 핀잔을 들었던 기억도 났죠. 며칠 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병실에 아이들이 다 모였어요. 아이들은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진심을 듣고는 침묵했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정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응, 아버지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런데 너희 어머니까지 여기 매여 있게 할 순 없다다. 어머니도 이제 당신 인생을 사셔야 해. 둘째 민정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남편이 미워졌어요.
왜 혼자서 결정하려고 하는지 제 마음도 묻지 않고 말이에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이 이해되기도 했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지막 소원을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큰아들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엄마를 사랑해서 내린 결정 같아요. 우리도 이해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들까지 아버지 편을 드는 것 같아서 서운했거든요. 막내 미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울었어요. 미국에서 급히 와서 시차 적응도 안 됐을 텐데. 하루 종일 아버지 곁에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남편이 변호사를 불러서 모든 서류를 병실에서 처리했어요. 병원에 드나들던 중에도 법원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내 손이 그렇게 무겁게 떨린 적은 처음이었어요. 도장을 찍는 순간마다 가슴이 저려왔어요. 이선영 씨 정말 동의하시는 거죠? 변호사가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네, 동의합니다. 이혼 서류에 내 이름 석자를 적는 순간 마치 제 인생의 절반이 찢겨나간 것 같았답니다. 펜 끝에서 나온 글씨가 평소보다 삐뚤빼뚤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 이름조차 제대로 쓰기 어려웠거든요. 남편은 마지막 힘을 짜내 전 재산의 절반, 50억 원을 제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그 돈이 통장에 들어왔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그냥 허무한 기분이었어요. 이건 내 몫이야. 내가 이제라도 내 삶을 찾아가길 바라는 내 마음이야. 그 말을 남기고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늘어져서 저는 밤새 그의 가슴이 오르내리는 걸 지켜봤어요. 저는 돈이 탐나서 그걸 받은 게 아니에요. 평생 남편과 함께 모은 살림살이의 절반이자 그와 나눈 시간의 절반 같아서 울며 도장을 찍었답니다. 그 돈 한 푼 한 푼에는 우리가 함께 보낸 30여 년의 세월이 녹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남남이 되었지만 남편이 병실에서 신음할 때마다 제가 달려가지 않으면 누가 간호하겠어요. 간호사들은 친절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돌보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의 마지막 숨결은 제가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아이들은 엄마가 너무 힘들어할까봐 교대로 병실을 지켰어요. 하지만 저는 집에 혼자 있을 때가 더 힘들었어요.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려니 목이 메었고 혼자 잠자리에 들려니 너무 쓸쓸했거든요. 그때부터 제 삶은 더 이상 단순히 맏며느리의 무게가 아니라 아내로서 마지막 동행의 무게가 되었습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30년 넘게 함께한 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정이 더 간절해졌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나니까요. 병원에서 돌아온 늦은 밤, 저는 안동집 마루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맏며느리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 그냥 이선영이라는 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데 이선영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52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자기 자신을 위해 살라고 하니 그게 얼마나 막막한 일인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도 제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법적으로는 남남이 되었지만 남편이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제가 곁을 지켰거든요. 간호사는 보호자란 칸에
제 이름을 당연히 적었고 소방서 9급 일지에도 여전히 배우자 이선영이라 쓰여 있었답니다. 그걸 보며 속으로 피식 웃기도 했어요. 법이 우리를 갈라놔도 사람들의 눈에는 저는 끝내 아내였던 거죠. 병원 복도에서 만난 다른 환자 가족들도 저를 보며 남편분 얼마나 든든하시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네, 그렇죠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답니다. 이혼했다는 걸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명한다고 해도 이해받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남편이 아플 때 떠나는 아내보다는 끝까지 지키는 아내가 더 이해하기 쉬울 테니까요. 남편은 한동안 병세가 호전되는 듯 했어요. 회복실로 옮긴 뒤에는 가끔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에 나가기도 했죠. 어느 날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갔을 때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제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선영아, 참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나는 벌써 무너졌을 거야.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혼은 종이 위에 적힌 글자일 뿐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부부였거든요. 오히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더 간절해졌어요. 매일매일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에 병실에서 보내는 시간 하나하나가 소중했답니다. 그 무렵 저는 안동 종택 대신 둘째 아들네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민정이 며느리가 챙겨주는 밥상을 받아본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답니다. 어머니, 드세요 하며 내어주는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을 봤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벅찼는지 몰라요. 밥 한 숟갈을 입에 넣는데 목이 메어 눈물이 났어요. 내가 평생 밥을 해왔는데 누군가 내게 밥을 차려주다니 그게 그렇게 서럽고 고맙더라고요. 평생 남을 먹이는 일만 하다가 처음으로 누군가 제게 차려준 밥을 먹는 기분이라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어머니 입맛에 맞나요?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고마워, 정말 맛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행복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국세청에서 두툼한 통지서가 날아왔거든요. 봉투를 뜯는데 손이 떨렸어요. 위장이혼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17억을 추징합니다.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17억이라니요.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하라는 건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준 50억도 대부분 아이들 학자금이며 집 장만하는데 나누어 줬는데 갑자기 17억을 내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조사관이 찾아왔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남자였는데 표정이 차갑더라고요. 그는 아파트 경비원의 증언을 내밀었어요. 사모님이 남편 간병하러 자주 병원 다니는 걸 봤다더군요. 이혼하고도 계속 함께 지내시는 것 같던데요. 또 구급대 기록에는 보호자 이름이 이선영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병원 면회 기록도 제 이름으로 도배되어 있었죠. 이게 다 증거 아닙니까? 거액의 세금을 피하려고 이혼한 게 분명해요. 그렇게 저를 몰아붙이는데 억울해서 숨이 막혔습니다. 조사관은 마치 제가 나쁜 짓을 한 범죄자인 양 대하더라고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제가 돈 때문에 가짜 이혼을 했다는 의심을 받다니요. 조사관님, 저희는 정말 이혼한 게 맞아요. 남편이 아파서 제가 간병을 하는 건 인간적인 도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굳이 이혼을 하셨어요?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요.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의 마지막 배려였다고 말해봐야 그들이 믿을 리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세금을 피하려고 이혼을 했다니요. 사실은 그 반대였거든요. 세무사에게 문의해보니 남편이 사망한 뒤 상속을 받았다면 훨씬 많은 공제를 받아 오히려 세금을 덜 낼 수 있었답니다. 이혼은 돈 때문이 아니라 남편의 마지막 배려였는데 세상은 그 마음을 의심했어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위장이혼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런 일을 당하려고 이혼을 한 건가? 차라리 그냥 아내로 남아서 끝까지 함께 갔으면 어땠을까? 남편은 그런 제 고민을 알기라도 하듯 어느 날 불현듯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요. 선영아, 너무 걱정 마라. 세금보다 중요한 건 내가 자유롭게 숨 쉬는 거야. 돈은 벌면 되지만 내 인생은 한 번뿐이야. 그 말이 제 귓가에 박혀 오래 맴돌았어요. 남편은 죽어가면서도 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돈 걱정만 하고 있다니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병세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습니다. 당뇨 합병증까지 겹치면서 남편은 더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혈당 수치가 널뛰기를 하고 의식도 흐릿해졌죠. 의사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마지막 며칠은 중환자실에서 보냈어요. 면회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간호사들이 배려해서 제가 더 오래 있을 수 있게 해줬어요. 아마 저를 부인으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 순간 그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그의 입술이 떨리며 제 이름을 불렀어요. 선영아, 여보, 내 마지막 선물은 내 자유야. 저는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뜨겁던 손이 서서히 차가워지는데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답니다. 눈물로 얼굴이 젖어도 손만은 놓지 않았어요. 그 순간만은 이혼도 세금도 다 잊히고 오직 남편과 나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답니다.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일직선 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그날 이후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남편이 내게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억압에서 벗어나 나답게 살아도 된다는 허락이라는 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그마저도 의심하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조사관이 나타났어요. 문상객들 앞에서 정말 이혼이 맞습니까? 물어보는 바람에 친척들 사이에 소문이 파다했죠. 선영이가 영대 돈 때문에 가짜로 이혼했대. 그래서 세금청에서 쫓아온다는구나. 억울했지만 변명할 기력도 없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세상의 차가운 시선까지 견뎌야 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자유라는 건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 자유에는 세상의 오해와 편견,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무거운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요. 하지만 남편이 마지막까지 원했던 건 분명했어요. 제가 누군가의 그늘이 아닌 온전한 이선영으로 살아가는 것이었거든요. 그 뜻을 저버릴 수는 없었어요. 비록 세상이 의심하고 손가락질해도 저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요.
72세의 늦은 시작이지만 남편이 준 마지막 선물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거든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1년 반쯤 되었을까요? 그 사이 저는 혼자 사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를 위한 밥상이 아닌 제 입맛에 맞는 간단한 죽 한 그릇을 끓이는 것. 저녁 무렵 혼자서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낯설면서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죠. 그런데 제게 날아든 건 위로의 편지가 아니라 국세청의 세금 통지서였어요. 위장이혼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 17억을 납부하세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두 눈앞이 캄캄해졌답니다. 우편함에서 그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낼 때부터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발신인이 국세청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첫 줄을 읽자마자 온몸에 힘이 빠졌답니다. 17억이라니요. 남편이 남긴 돈도 이미 아이들 학자금과 집 마련하는데 대부분 나누어 줬는데 말이에요. 혼자서 그 많은 돈을 감당해야 한다니 절망스러웠어요. 억울했어요. 저는 세금을 피하려고 이혼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남편이 죽은 뒤 상속을 받았다면 훨씬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세무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머님, 상속으로 받으셨으면 배우자, 공제가 있어서 세금이 훨씬 적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더 기가 막혔어요. 남편은 그저 제게 자유를 주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하나를 세상은 끝내 의심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며칠 뒤 조사관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더 많은 서류를 들고 왔죠. 병원 면회 기록, 구급대 출동 기록, 아파트 경비 일지까지 샅샅이 조사한 흔적이 보였어요. 조사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혼을 했다면서 여전히 간병을 다니셨잖아요. 구급차 기록에도 보호자 이름이 배우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위장의 증거 아닙니까?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제 마음속에 떠오른 건 남편의 마지막 눈빛뿐이었어요. 세금보다 중요한 건 내 자유야. 그 말이 저를 붙들고 있었답니다. 조사관님, 그럼 제가 남편이 죽어가는데 모른 척하고 있어야 했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반문했어요. 법적으로 남남이라면서 왜 끝까지 간병을 하셨어요? 3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정이 뚝 끊어집니까? 법이 우리를 갈라놨다고 해서 마음까지 갈라지는 건 아니에요. 조사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쨌든 외형상으로는 위장이혼이 맞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 생각만 했어요. 여보, 당신이 마지막에 준 자유가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될 줄 알았나요? 그런데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진심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거든요. 저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어요. 변호사비만 몇 천만 원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억울한 건 참을 수 없었거든요. 심판 과정은 길고 힘들었어요. 서류를 준비하고 증인을 찾고 증거를 모으는 일들. 혼자서 다 해내기엔 벅찼지만 아이들이 도와줘서 버틸 수 있었어요. 큰아들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정말 원했던 게 뭔지 우리가 증명해 드려야 주쇼. 며칠, 몇 달, 그리고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끝에 드디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날 아침 조세심판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선영님,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구인 승소입니다. 청구인을 위장이혼으로 볼 수 없다. 국세청은 부당하게 부과한 증여세를 돌려주라. 그 순간 저는 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마치 하늘에 있던 남편이 제 손을 다시 꼭 잡아주는 듯 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있는 집에서 엉엉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안도의 눈물이었는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심판원은 판결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선영은 종갓집 맏며느리로서 평생을 희생해왔고, 여생을 자유롭게 지내기 위해 황혼이혼을 결심했다. 그동안의 서름과 아픔을 고려해야 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에서 처음으로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답니다. 판결문에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황혼이혼은 단순히 재산 분할이나 세금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자신답게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치 남편이 직접 쓴 글 같았어요. 그가 마지막에 제게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거였을 거예요. 승소 소식을 듣고 아이들이 모두 찾아왔어요. 큰 며느리는 떡을 사왔고 민정이는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민호는 엄마 정말 수고하셨어요. 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미국에 있는 막내 미나는 화상통화로 축하해줬죠. 엄마, 이제 정말 자유로우시네요. 민정이가 말했어요. 그래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남편의 마지막 선물은 돈이 아니었어요. 세상 그 어떤 규율과 관습에서도 벗어나 드디어 저 자신으로 살라는 허락이었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그 마음만은 제 안에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 뒤로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안동 종택에는 이제 가끔씩만 가고 평소엔 서울 아파트에서 지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여유도 생겼어요. 요즘은 문화센터에서 서예도 배우고 있어요. 붓을 잡고 글씨를 쓸 때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선생님이 어머님 글씨체했어. 의연함이 느껴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뿌듯했어요. 가끔 옛 친구들과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박물관 구경도 가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선영아, 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남편이 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새삼 깨달아요. 종택 마당에는 이제 혼자 갑니다. 늦은 오후 장독대 사이에 노을빛이 번질 때면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남편과 대화를 나눠요. 여보, 나 잘 살고 있나요? 그러면 노을이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 안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올 때면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잘하고 있어, 선영아.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 72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오로지 저를 위한 시간들이거든요.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내민 게 자유라면 여러분은 그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이 가득하길 바랄게요.